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한 여자입니다. 귀가 심심할 때 이곳 사연을 종종 듣곤 하는데 저도 용기를 내서 사연을 제보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다른 사람의 사연을 들으며 위로가 될 때가 있어서 저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돼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못생긴 여자라고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미의 기준은 날씬하고 얼굴 작고 하얗고 눈이 커야 하죠. 저는 완벽하게 정반대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뚱뚱하고 키 작고 얼굴도 큰 바위처럼 아주 컸고요. 피부는 어디 그을린 사람처럼 새까맸어요. 눈은 단추구멍보다 더 작았고요. 어릴 때부터 가장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야, 너 자냐? 였습니다.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어도 사람들은 제가 자는 줄 알더라고요. 눈이 너무 작았으니까요. 거울을 볼 때마다 부숴버리고 싶었어요. 부모님은 항상 저를 보며 우리 공주 이렇게 이쁠 수가 없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이뻐. 저를 꼭 안아주고 무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어릴 때까지만 해도 부모님이 하는 말이 진짜인 줄 알고 살았어요. 하지만 제가 점점 머리가 커지고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알게 된 것 중 하나는 제가 못생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유치원에 다녔을 때였죠. 유치원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이 화장실 옆에 서 있었습니다. 입에 불소형치를 하고 나온 저는 아저씨를 보고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너구나. 에휴, 여자는 얼굴이 이뻐야지 인생이 활짝 피는 건데 앞으로 얼마나 험하게 살려고 이렇게 못생기게 태어났니? 네? 그 소리를 엿들은 담임 선생님이 아저씨에게 화를 내면서 애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라며 내쫓았어요. 저는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괜히 서러운 마음에 엉엉 울었습니다. 집에 가서 엄마에게 엄마, 나 못생겼어? 그렇게 못생겼냐고. 날 왜 이렇게 낳은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해? 울부짖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도 깜짝 놀라서 저를 꼭 안아주며 위로해 주었어요. 못생기지 않았다면서요. 거울 속에 저는 괴물이었는데 부모님은 자꾸 이쁘다고 하니까 괜히 반항심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사춘기도 일찍 왔죠. 매일 집에서 울고 불고 방을 어지럽히고 학교에서는 적응하지 못하는 날들이 많아져 갔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쌓이니까 저는 제 자신과 더더욱 멀어져 갔어요. 학교에 가면 애들은 야, 니 며칠 동안 안 씻은 거냐? 피부가 왜 이렇게 까매? 무슨 초코파이도 아니고.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너 정도 까만 거면 때를 안 밀어서 그런 거래. 때 좀 밀어봐. 처음에는 가만히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만 있으니까 미칠 것 같더라고요. 책상을 뒤엎고 남자애들을 마구 팼습니다. 그것도 초등학생이라서 가능했던 이야기죠. 남자애들은 그날 이후부터 저를 상대하지 않았고 여자애들도 절 없는 사람 취급했어요. 담임 선생님도 저를 문제아 취급했지요. 어머님, 따님분께서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른 학부모님들에게 항의 전화가 와서 주의를 달라고 부탁하는 요청사항이 있으셔서 부득이하게 말씀드려요. 내가 그냥 우리 딸 위해서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번 일은 그 아이들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여자의 얼굴 가지고 놀리고 한두 번도 아니고 맨날 스트레스를 주는데 어떤 애가 그걸 가만히 참고 있어요? 저는요, 제 딸한테 잘했다고 할 겁니다. 선생님도 교육자시면 어떤 게 맞는 행동인지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하세요. 그 다음날 엄마는 저에게 외국을 가서 살자고 말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외모지상주의가 엄청 심한 곳이고 이곳에서 계속 살면 살수록 제가 망가져갈 거란 것을 알고 계셨던 거죠. 엄마와 아빠를 따라서 캐나다로 갔습니다. 그곳은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어요. 처음으로 제 피부색 가지고 놀림을 받지 않았고 뚱뚱하다고 손가락질 당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저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나라였습니다. 물론 동양인이라고 인종차별을 당할 때도 있지만 제가 한국에서 겪었던 것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래서 저는 한국을 떠나 캐나다에서 오랫동안 살았어요. 대학을 캐나다로 왔으니까요. 20대 초중반을 캐나다에서 보낸 저는 작은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놀리는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문제는 마음속에 자리한 외로움이었어요. 못생긴 여자로 산다는 것은 곧 외로운 삶을 산다는 것과 마찬가지였거든요. 저는 못생긴 것뿐만이 아니라 옷도 못 입고 몸도 안 좋아서 남자들이 좋아해 줄 만한 구석이 한 부분도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남자는 내 곁에 있는 것조차 불쾌해하니까 점점 위축되더라고요. 그래, 혼자 태어났으니까 인생 사는 것도 혼자 살아내야지. 이게 내 운명인 것을 어쩌겠어. 자기 최면을 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엄마가 암에 걸리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치료를 위해서 한국에 간 저는 엄마 간병하느라 20대를 몽땅 써버렸어요. 내 목숨을 주고서라도 악마에게 내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지키고 싶은 존재는 엄마였습니다. 캐나다에 있을 때 아빠와 엄마가 이혼을 하게 된 이후로 저의 유일한 가족은 엄마였거든요. 24시간 붙어있는 모녀로 병원에서 유명했어요. 오죽하면 의사선생님도 따님분이 이 정도 지극정성이면 우리 어머님께서 꼭 병마랑 싸워서 이겨야 할 텐데요. 그쵸? 그러게요. 우리 이쁜 딸내미를 두고 어떻게 떠날 수 있을까요? 제가 힘을 내야지요. 실제로 엄마의 암세포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 병원에서는 통원치료 권유도 할 정도였어요. 워낙에 병원 생활을 답답해하는 엄마는 저에게 퇴원하고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받고 싶어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집보다는 병원이 위생적이고 의료진들의 관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입원을 계속하기를 바랐지만 엄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퇴원을 하고 저희는 조심스럽게 여행을 떠났어요. 제주도였죠. 유채꽃밭을 본 엄마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엄마는 우리 딸이랑 이렇게 아름다운 유채꽃밭을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 엄마, 앞으로 내가 이쁘고 좋은 곳 많이 모시고 다닐 테니까 제발 건강해줘. 엄마와 함께 보낸 제주도 여행은 그야말로 꿈 같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서울에 와서였습니다. 엄마의 건강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졌어요. 폐 쪽에 암세포가 번지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그로 인해 호흡이 가빠지고 숨쉬는 게 고통스러워진 엄마는 바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독한 약을 쓰니까 사람이 미라처럼 변하더라고요. 밥도 못 먹고 운동도 못하고 심지어는 마약성 진통제에 취해서 기억도 잃을 정도였습니다. 단 한 달이었어요. 한 달 동안 급격하게 상태가 나빠진 거였죠. 의사 선생님은 암 환자들은 상태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 있죠. 그게 딱 암 환자들한테 적용되는 말이에요. 완치가 되는 것 같아도 암세포가 한 번 번지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일단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저는 이번에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저에게 기도 삽입술을 할 거냐고 묻더라고요. 극악의 고통인 기도 삽입술. 딸로서 차마 허락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엄마를 보내드렸어요. 평생 흘릴 눈물을 그날 다 흘렸던 것 같아요. 못생긴 여자인 나,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외모이지만 그런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은 엄마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때문에 살아갈 수 있었던 건데 그 존재가 사라지니 가슴속 한가운데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큰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것 같았어요. 고개를 저으며 거짓말, 말도 안 돼 외쳐보아도 현실이었습니다. 캐나다에서 계속 살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아는 사람도 한 명 없이 완전히 혼자가 된 저는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외로웠고요. 돌아가신 엄마가 남겨주신 유산은 제가 평생 일하지 않고 써도 풍족한 금액이었어요. 가진 게 소위 돈밖에 없는 여자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돈이라도 쓰면서 살아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여자가 돈 쓰고 다니면 이상한 남자들이 들러붙는다는 것을요. 강남에 나가서 무작정 클럽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클럽이랑 스타일이 달라서 출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돈을 내밀며 테이블 잡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남자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술에 잔뜩 취한 날, 술기움의 외로움을 떨쳐내던 어느 날, 키가 멀대처럼 크고 제 눈에는 참 잘생긴 어느 남자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내세울 것은 재력밖에 없었으니 그날도 비싼 양주와 술을 시키며 재력을 과시했어요. 그 남자는 그런 저의 모습을 좋아라 하더라고요. 되게 쿨하고 성격도 시원시원하네요. 완전 내 이상형인데요? 그래요? 그러면 저랑 만날래요? 저는 적극적으로 그 남자에게 대시했습니다. 나 같은 추녀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남자랑 못 만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아쉬운 것 없이 잘 되면 좋은 거고 잘 안 되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얼씨구나 넘어왔죠. 그 남자 입장에서는 영어도 잘 쓰고 쿨하고 돈도 여유 있는 제가 매력 있어 보였나 봐요. 그 남자는 왕년에 축구선수였대요. 국대에 들어갈 뻔하고 지방에서는 꽤나 잘 나가는 선수였는데 아킬레스건을 크게 다친 이후로 선수직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 상실감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우울증에 빠져서 매일 술독에 빠져 살았대요. 모은 돈도 전부 다 날려먹고 집안에서도 거의 호적에서 파인 듯한 취급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둘 다 서로 너무 외로울 때 만나게 된 거였죠. 외로운 사람들끼리 만나면 더 무섭다고 하잖아요. 정말 불같은 사랑을 했습니다. 못난 여자라서 늘 소외되는 게 익숙했던 저는 사랑에 빠진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았어요.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먼저 청혼했습니다. 집이고 뭐고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말라고요. 내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은 몸만 오라고요. 보통 남자가 할 대사인데 제가 했습니다. 오히려 남자친구는 그런 말을 하는 제가 멋있어 보였대요. 박력 있어 보였고 다른 여자들이랑은 달라 보였다고 합니다. 사실 주변에서는 제 결혼을 반대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 남자는 아니다. 딱 봐도 양아치 같은데 그놈이랑 결혼하게? 그러게 말이야. 사람한테 편견 가지면 안 되긴 하지만 솔직히 축구선수 출신이잖아.
그것도 지방 출신. 운동하는 애들 몰라? 양아치 수두룩 빽빽해. 저는 어릴 때부터 못생긴 걸로 차별받고 편견 어린 시선 때문에 꽤 오랫동안 우울하게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나랑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편견 어린 시선을 보내기 싫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반대하는 결혼이라서 더 그 결혼을 추진시키고 싶었어요. 시어머님은 처음에 저를 반대하셨다가 나중에는 제 진심을 알고서 더 좋아하셨습니다. 아들, 여자 얼굴 3년이면 끝이다. 사람 속을 봐야 해. 어머님은 제 마음씨가 너무 좋다면서 칭찬해 주었습니다. 속이 깊다면서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시댁을 엄청 잘 챙겼거든요. 기관지가 안 좋으신 어머님을 위해서 배도라지 푹 쪄서 달인 진국을 보온병에 넣어서 한 달에 2번씩 전해드렸고요. 도라지 절편도 매달 사서 보내드렸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가 너무 좋대요. 나 정말 결혼 잘한 것 같아. 어머님도 우리 아들이 결혼 전에는 맨날 집에서 게임하고 술만 먹었어. 몸 다친 이후로 선수 생활을 못하니까 아주 이놈 자식이 폐인이 되었다니까. 그걸 지켜보고 있는 나는 아주 속이 터질 지경이었지. 부지런한 저를 따라서 아들도 부지런해지니 어머님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였습니다. 사랑이 깊어지고 저도 남편이 너무 좋았어요. 남편이 좋다 보니까 남편 닮은 아이를 낳고 싶다는 욕구가 굉장히 커지더라고요. 자기야, 우리 아이 낳자. 나 아이 낳아서 키우고 싶어. 에이, 무슨 아이야. 그냥 우리끼리 오순도순 알콩달콩 이쁘게 살면 되지. 남편은 다른 집 아이를 보는 것과 내가 직접 키우는 것은 천지 차이라면서 아이 낳는 것을 반대했어요. 아니, 되려 싫어했지요. 지금이 좋다면서요. 고집이 너무나도 센 그 사람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에 저는 2번째 방법을 썼습니다. 피임을 하지 않는 거였어요. 남편에게는 나 오늘 피임약 먹었어. 괜찮아. 거짓말을 했지요. 하지만 그래도 자연 임신은 힘들었습니다. 산부인과에 저 혼자 가서 검진을 받아봐도 저에게는 문제가 없다는 대답만 들을 수 있었고요.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가고 싶은데 설득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저도 임신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마음 편하게 살았어요. 그냥 임신이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행복하게 살면 되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너네 부부는 결혼한 지 꽤 된 것 같은데 애기를 안 가지네? 네 남편 인물 좋잖아. 이세도 이쁘겠지. 걱정하지 말고 도전해봐. 제 속을 모르는 친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제 속만 벅벅 긁어놓았습니다. 자꾸 머릿속에 친구들의 말이 맴돌더라고요. 고민 끝에 다시 한번 남편에게 이야기를 꺼내보았어요. 아니, 요 며칠 전에 캐나다에서 만났던 친구들을 한국에서 다시 봤거든. 나한테 자꾸 물어보는 거야. 아기 언제 가질 거냐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이야기를 꺼냈어요. 나도 사실 아기 가지는 거에 대해서 크게 집착은 안 하는데 괜히 신경이 쓰이더라고. 친구들이 아기는 꼭 가져야 한다고 말하니까 괜히 조급하고 그러네. 여보, 이참에 우리 시험관 해볼까? 내가 말했지. 싫다고. 애 키우는 게 장난도 아니고.
대체 당신은 어떤 친구들을 만나고 다니는 거야? 이상한 말만 듣고 다녀, 진짜. 제가 그 이야기를 꺼낸 그날 이후부터 남편은 저에게 엄청난 집착을 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을 만나고 오겠다고 하면 친구들 전화번호 뭐야? 아, 무슨 전화번호를 달래? 내가 애도 아니고 진짜. 그러지 마. 아니, 걱정되어서 그런 거지. 뭐냐고. 전화 안 할 거고 그냥 기록만 해놓는다고. 거의 의처증 수준이었어요. 1시간 이내로 연락이 안 오면 엄청나게 불안해하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그 관심이 좋았어요. 저는 못생겼다는 이유로 늘 사람들에게 무시당했고 관심받게 대상이었는데 사랑을 빙자한 집착을 받으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집착과 사랑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였죠. 하여튼 간에 집착 속에서 허우적대며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생리를 안 하더라고요. 원래 생리 주기가 일정한 편이었기 때문에 기분이 쎄했습니다. 설마 임신은 아니겠지? 친구들에게 생리 늦춰진 이야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며 야, 임신 테스트기 해봤어? 아니, 설마 임신이겠어?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됐는데? 혹시 몰라. 일단 해봐. 약국에서 2,000원이면 살 수 있어. 등 떠밀듯이 임신 테스트기를 해보라는 친구들의 말에 저는 용기를 내서 테스트를 해보았어요. 약사님, 여기 테스트기 하나 계산이요. 품 안에 넣은 테스트기를 들고 집에 간 저는 남편이 오기 전 화장실에서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설명서에는 10분 뒤에 테스트 결과가 나온다고 써 있었는데 이게 웬걸. 바로 두 줄이 뜨는 겁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보고 또 봐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외투를 걸치고 다시 약국으로 갔어요. 약사님, 테스트기 2개 더 주세요. 근데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테스트기가 오류일 리는 없겠죠? 에이, 오류 없어요. 한 줄 나왔는데 나중에 정밀검사로 임신 판정받는 케이스는 있어도 2줄이 한 줄로 되는 거는 절대 없습니다. 심장이 쿵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임신을 했습니다. 피임약 먹었다고 거짓말치고 남편의 아이를 가지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해봤던 제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였어요. 이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실 남편은 안 좋아할 것 같았거든요. 친구들한테도 말하고 캐나다에 있는 홈스테이 가족들한테도 말했지만 남편한테는 차마 못 말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 말고 시어머님에게 이 소식을 먼저 전했습니다. 어머, 정말이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소식을 가지고 오니? 너무 고생했다. 정말 축하한다. 어머님은 환하게 웃으면서 저에게 축하를 해주었어요. 기쁜 마음을 머금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남편이 제 뺨을 때리더군요. 너무 놀란 저는 당신 뭐 하는 짓이야? 나 혼몸 아니야. 왜 날 때려? 나 당신 아이 임신했다고. 왜 때리는 거야? 어머님한테 아직 못 들었어? 더러운 년. 방금 엄마한테 전화 받았다. 너 도대체 어떤 놈이랑 뒹굴고 다니는 거냐? 미쳤냐? 남편은 저를 불륜녀로 몰고 가는 겁니다. 영문도 모른 채 저는 남편한테 얻어맞았어요. 축구선수 출신인 남편의 장단지 힘은 보통 남자들보다 더 강했습니다. 그 다리로 제 엉덩이를 걷어차니까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그 와중에 아이는 지키겠다고 배를 움켜쥐었지요. 당신은 내가 다른 남자아이를 임신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바람 피운 거라고? 그 근거가 대체 뭐야?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 무종자증이야. 본인이 무종자증이라고 갑자기 폭로를 하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그러면 그걸 왜 지금까지 말 안 한 거냐고 캐물었어요. 예전에 축구하다가 고안 중에 하나가 터졌었대요. 그래서 검은 물이 나오고 비뇨기과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이 정자가 거의 없는 무정자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나 봐요. 저는 솔직히 남편이 무정자증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는데 남자 입장에서는 좀 달랐나 봐요. 남자가 무정자증이라는 사실이 자존심 상했고 그래서 저에게 일부러 아이 안 좋아하니까 아이 낳지 말자고 한 거였나 봐요. 임신 계획을 세우면 남편도 같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하니까요. 너 어떤 놈이랑 놀아난 건데?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해. 내가 만만하냐? 어? 내가 몸 다쳐서 더 이상 선수 생활 못하고 집에서 백수로 있으니까 만만해? 자격지심이 어마어마한 놈이었습니다. 생활비의 대부분이 저에게서 나오는 것이니 은근히 그게 신경 쓰였나 봐요. 남자가 남자 노릇을 못하니까 자격지심이 있었던 거죠. 뺨 맞은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맹세코, 목숨 걸고 나 불륜한 적 없어. 제발 믿어줘. 애원하듯이 말을 해봤지만 그놈은 저를 믿지 않았어요. 저도 이미 그놈에게 정이 떨어진 상태라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시모가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제가 아무리 솔직하게 모든 이야기를 해도 역시 팔은 안으로 굽더라고요. 시모마저도 저를 의심했습니다. 매달 제가 용돈부터 시작해서 도라지청까지 지극정성으로 챙겼는데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더라고요. 혼자서 서초동에 가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고 이혼 계획을 세웠네요. 끝까지 남편놈은 이혼 소송하면서 친자가 아닌 아이를 아내가 임신했기 때문에 이혼하는 거라고 귀책 사유를 저에게 떠밀었습니다. 1년 뒤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혼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요. 태어난 아이는 축하받기도 전에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었네요. 아가야, 엄마가 미안해. 이런 상황을 만들게 되어서 너무너무 미안해. 펑펑펑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받은 유전자 검사 결과지에서는 99%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결과를 받게 되었어요. 시모부터 시작해서 남편놈은 저에게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꾹 닫았습니다. 큰 소리 떵떵 칠 때는 언제고 정확한 증거가 나오니까 아무 말 못하는 그 모습이 어찌나 웃기던지요. 양육권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남편한테 맞아서 생긴 멍으로 인해서 저는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어요. 진단서 가지고 폭행 관련 소송도 넣었고요. 벌금도 나왔고 형사소송 판결이 끝나자마자 바로 민사로 갔습니다. 전 남편은 저에게 진짜 너 끈질기다. 내가 미쳤지. 네 같은 여자가 뭐가 좋다고 집착했는지. 니처럼 추녀는 나 아니면 아마 남자 못 만날 거다. 넌 나한테 고마워해야 해. 내가 네 첫 남자였으니까. 불쌍한 년. 끝까지 제 욕을 했습니다.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욕하면 똑같은 사람이 될 것 같아서 가만히 있었어요. 나를 사랑한 줄 알았던 전 남편도 결국 내가 아닌 돈을 사랑했던 거였단 것을 깨달은 저는 꽤나 우울했습니다. 나도 사랑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어서요. 하지만 우울증도 잠시였어요. 저는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저를 왜 그렇게 사랑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얼굴이 못생기고 이쁘고를 떠나서 그냥 한 생명은 생명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이쁘다고 칭찬을 해준 거였구나. 그냥 바라만 봐도 좋은 존재니까 나를 사랑해준 거구나. 난 그것도 모르고 오랜 시간 동안 내 자신을 미워했네. 아이 낳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어른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어른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난 뒤 육아를 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달았고 그 과정에서 저라는 사람을 인정하고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늘 남들 눈치 보느라 마음이 편하지 못했고 얼굴 콤플렉스 때문에 화장을 안 하면 집 밖에 나갈 수 없었던 저는 엄마가 된 이후로 180도 변했습니다. 제 자신을 사랑하게 된 거였어요. 제가 저를 사랑하니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아이는 품앗이 하듯이 키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혼이라는 아픔도 서서히 잊혀가는 듯 했죠. 그 무렵에 듣게 된 소식이 저를 놀라게 했네요. 그거 알아? 네 전 남편 이번에 강남 마약 수사 과정에서 붙잡혔대. 에?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진짜 아무것도 몰랐구나. 뉴스에 나온 거 못 봤어? 전직 축구선수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 나왔다고. 남편 놈은 저와 이혼한 이후로 강남 클럽에 가서 죽치고 살았대요. 맨날 술 마시고 나쁜 애들이랑 어울려 다니고 총각시절로 돌아간 거였죠. 결혼하고 안정적으로 잘 살던 아들이 이혼 후에 완전히 삐뚤어진 인생을 사니까 시모는 엄청 불안했나 봅니다. 저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어요. 며느리야, 내가 어리석었다. 아들이 잘못한 건데 어떤 이유에서라도 폭력은 허용되면 안 되는 건데 지금이라도 아들을 품어줄 수는 없을까?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재결합을 해달라는 간곡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싸그리 전부 다 무시했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 그런 사연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전 남편 놈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나봐요. 아무래도 초범이었고 반성하고 적극적인 치료 의지가 있어서요. 그런데 약쟁이들은 한 번 약을 하면 절대로 끊을 수 없다고 하잖아요. 전 남편이 딱 그랬습니다. 출소하자마자 강남 클럽에 가서 또 약을 했나봐요. 신고가 들어왔고 결국 구치소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바로 구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시모가 전화 왔어요. 아이고, 네가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울 아들이 구속됐어. 내가 주변에 부탁할 사람도 없고 해서 염치불구하고 울 아들 변호사 비용에 보태게 돈 500만 좀 빌려다오. 돈 빌려달라는 시모의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만한 돈 없습니다. 설령 있어도 차라리 기부하고 말겠어요. 연락하지 마세요. 그 이후로 시모와 전 남편의 전화번호를 완전히 차단하고 제 번호도 바꾸면서 연이 끊겼네요. 지금은 제가 혼자서 딸내미를 키우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캐나다로 가서 함께 살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캐나다를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외모 때문에 어린 시절에 상처받는 것보다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나라로 가서 마음 편하고 행복하게 공부하고 학창시절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딸내미도 긍정적으로 잘 살고 있고 저도 마음을 추스르고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 자신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젊은 시절에 저는 외모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거든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고 스펙이 좋아도 얼굴이 못생기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했기 때문이었어요. 외모가 이쁘면 고시 삼관왕이라는 말이 뭔지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더 힘들고 못생기게 태어난 제 자신을 많이 원망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처럼 나쁜 놈한테 매달리고 돈 쓰고 시간과 재산을 많이 낭비했어요. 잘생긴 남자를 만나려면 못생긴 여자는 이 정도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참 어리석은 생각이죠.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아무리 잘생기고 이뻐도 속이 텅 빈 강정이면 그것만큼 매력 없는 게 없거든요. 저는 속이 텅 빈 강정보다는 속이 꽉 찬 사람이 되려고요. 아이에게도 공부보다는 인성이 좋아야 한다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듣게 된 소식인데 전 남편은 결국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재범이었고 판결 끝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또다시 약에 손을 댄 거라서 거의 가중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곳에서의 생활은 거의 폐인 수준이었대요. 건너 들은 말로는 시어머님은 아들의 수감 생활로 인해 충격이 너무 커서 거의 집 밖에 나오지를 못하시고 전 남편 놈은 교도소 안에서 괴롭힘을 꽤나 많이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들은 저에게 그러게 우리가 그 결혼 하지 말라고 할 때 우리 말 듣지 에휴 한탄을 하지만 저는 되려 이혼을 통해서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돈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아이를 제 품에 안았으니까요. 이제는 아이 잘 키우면서 살아야죠. 감사합니다.